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백성들을 구하는 겁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거.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화폐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금리를 조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금리와 실업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고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지만 가장 경제가 변동성이 없으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그러면 금융산업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이 베버리지 커브라는 거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응해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 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거기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금융산업의 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현재 경제 회복 속도가 너무 뜨거우냐 아니면은 적절한가 아니면 너무 느린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 대단히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 5월 달에 나온 자료를 뽑아낸 건데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연 물가 상승률 8.5%인 마치 3월 달에. 근데 여기 흐리게 아마 책자에 보시면 흐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색깔인데 변동성은 적으면서 여기에 6.5%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음식물과 에너지 가격은 뺀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과 에너지 가격은 왜 물가 상승률에 넣지 않아야 되느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나라가 망해요. 중국도 왕조가 바뀌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했고 어느 나라고 에너지와 음식이 없으면 일단 백성들이 굶으니까 안 되고요. 기름이 없으면은 뭐 자동차가 못 굴러다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이 부족하게 되거나 기름 자체가 없게 되면요. 사실상 그 나라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 장비나 이런 거에 기름을 항상 쟁여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장비는 주유소는 항상 전쟁이 나면 그냥 징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유소에 기름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는 일단 유조선이 여수나 부산에 배를 대면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파이프라인에 딱 꽂아 놓으면은 그 기름이 쭉 지하를 통해 가지고 흘러와서 서울의 근처에 와서 어느 곳에 탁 모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제가 일부러 하나 여기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요. 여기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 여기 있습니다.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이고 요 바로 넘어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저기 카카오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구글 맵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확대해 보시게 되면 기름 탱커예요. 기름 탱크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여수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돼서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쭉 주유소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끔가다 주유소에서 뭔가 아는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기름 빼먹습니다. 그러면 싼 값에 공짜로 먹을 수 있겠죠. 그거 못하게 이 가끔가다가 기름 할 때 동위원소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동위원소가 딱 어느 순간에 나오는 주유소는 딱 찾아내면 그냥 걸립니다. 그래서 그 빼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기름 에너지라는 것과 식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도 그거를 가지고 물가 이거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심지어는 통제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탱크고 군용 트럭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도 그 방어 못 해요.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재래전으로는. 그래서 거기는 핵폭탄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대장동 옆에 있으니까 대장동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가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어디든 위험하지 않겠지만 위험한 곳이 없는 곳이 없고 제일 먼저 타격이 되는 곳은 이런 기름 탱크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건 너무나 내추럴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기를 때리고 통신시설 마비시켜야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뭔가 패배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업자는 아니고 부동산 가격 가라앉히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가 할 때 중요한 것이 식량과 이런 가격을 왜 안 넣냐? 부동산 가격도 물가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 집이라는 것이 투기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면은 그거는 물가 산정할 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이 없는 거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어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가 물가에 2022년 3월 이 물가에 품목별로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는가 보시게 되면 퓨얼 오일이니까는 연료죠. 기름이 미친 게 무려 70.1%를 물가 상승 아까 8.5% 나오게 만든 거에 무려 70몇 퍼센트, 70%니까는 곱하기 해주면 5.6% 정도는 이 기름값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가솔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트카 중고차는 이 갑자기 서플라이 체인이 탁 막히니까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옛날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거 별로 안 쓰이던 뒤에 백스크린을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목을 돌려서 보면서 그 다음에 오토매틱 그 엔진도 아니고 수동기어였던 이런 차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다 거기에 반도체가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생산이 안 되니까는 중고차가 그냥 차는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기름값 때문에 에어라인 페어니까는 항공료. 그래서 전체가 되고 별로 안 오른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들의 서비스, 피지션이니까 의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근데 뭐 의료비는 워낙에 좀 높아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건 미국이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는 전부 다 이코스라는 그 뱅크 오브 코리아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따뜻하게 제가 요거 일주일 전에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그 요 보시게 되면 수치를 보시게 되면 2022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매달 이렇게 그 성장이 그 전기에 비해서 0.6%, 0.9%, 1.2%, 0.8%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대로 연장시키게 되면은 4달이니까 1년 후가 되면은 3번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1.008, 0.6, 1.008, 1.012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결과에서 빼기 1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이 돼요. 넉 달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고, 요 노란 라인은 이게 뭔가 하면 현재 2015년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올라간 걸 한 거고요. 특히 이거는 리빙 네세시티니까는 필수 우리가 뭐 바구니 물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전기의 퍼센테이지 체인지니까는 이제 그죠? 그 얼만큼 그 한 달 전보다 얼만큼 물가가 올라갔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미국처럼 8.5%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미국은 3월 달에 8.5%라는 거는 애뉴얼라이즈드 한 겁니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곱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발표할 때 항상 그렇게 연 상승률로 바꿔서 발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농산물하고 기름을 뺀 거로 하게 되면은 좀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여기 계산을 예를 들어서 1, 4분기 연 물가 상승률은 1, 4분기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것만 곱하기 해가지고 그거를 1년에 4번 4, 4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4승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4%, 4.48% 그러니까는 4.5% 정도. 그 미국은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얼마로 했는가 하면 농산물과 기름값 뺀 거, 에너지 가격 뺀 거는 6점 몇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왜 미국보다 심하지 않느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은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무지하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디맨드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플라이가 공급이 안 되고 중국에서 싼 물건이 잘 들어오는 것이 시간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니까 이중으로 공급은 줄어들고 디맨드는 그대로 늘어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난 며칠 전인가 월마트하고 타겟이라는 미국의 그 소매점이죠. 우리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겁니다. 이마트가 같이 월마트를 흉내낸 거죠. 거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럼 거기 왜 빠졌느냐? 제가 어쩌다가 KBS의 방송 뭐죠? 10시 아침 10시에 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잘못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한 게 월마트 주가 빠진 게 인벤토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얘기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계속 줘서 소비를 하게 하니까는 월마트나 이런 데는 계속 그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금 이 조건이 좋을 테니까 월마트 가격이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그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거 통과되기 어렵고 안 되고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은 당연히 쭉 빠집니다. 더 이상 소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미리 주가에 반영된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하기 힘들어요. 왜?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려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덜 할 텐데 거기에 계속해서 디맨드 풀이라고 하죠.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지금 미국에서의 소비가 유지되는 부분은
특히 가난하고 중산층 사람들한테는 사실 정부 지원금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회복되면 좋은데 지금 회복되는 거를 넘어서 너무 뜨겁게 돼버려가지고 수요가 그 물가 상승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는 침체하면서 물가 상승은 계속 발생해버리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길까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70년대처럼 될까? 70년대는 기름값이 무려 20배나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기름값 웨스턴 저 뭐죠? 텍사스 인터미디엇 그러니까는 텍사스 중진류 그 선물 가격이 지금 11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그 근처에서 브렌트 기름이라고 저 유럽, 노르웨이, 영국 쪽에서 나는 그 기름도 이제 사실 조금 올랐다가 이거를 근데 결정적으로 기름값 못 오르게 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쉐일 가스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쉐일이라는 거는 땅속에 모래층의 사암층, 모래로 바위가 되어 있는 그 층에 기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뽑아내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굉장히 고압의 수증기 같은 거를 땅을 굴을 파서 그쪽에다가 확 압력을 집어넣으면 그 기름들이 끓어가지고 삐져나옵니다. 그걸 뽑아낸 게 쉐일 가솔린이라는 거예요. 쉐일이라는 것이 사암이거든요. 사암. 모래로 된 바위. 거기에 섞여 있는 그 틈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건데 그게 배럴당 50달러 이상이면 수익성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많아가지고 기름값은 사실 미국은 그렇게 걱정 사실 안 해요. 기름 없는 나라들이 걱정인데 그러면 기름 없는 나라들한테 가장 구세주는 누구였냐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기름은 러시아는 오페크고 뭐고 이런 데랑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돈 되면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기름값 낮았던 게 참 우리한테는 러시아의 기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결국은 저기 웨스턴 텍사스 선물 가격이나 브렌트 선물 가격이나 두바이 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입 물가를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 수입 물가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4.4%, 이 한 달에 4.6%, 뭐 7.6%. 아까의 수치보다 10배씩 이렇게 막 오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이건 생산자 물가, 생산자들이 원재료를 사거나 뭐 생산자들이 들어가는 비용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보시게 되면 아까 수입 물가가 원재료가 우리나라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 뭐 석유 화학 제품 전부 석유 수입해 가지고 뽑아 써야 되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전부 다 그렇죠. 예, 0.5%, 2.5%막 들쭉날쭉 막. 사실 70년대 한국 경제가 사실 70년대 후반에 마이너스 성장, 그 원래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로 그 앵거스 디튼이라는 경제학자, 돌아가신 그 네덜란드 경제학자께서 전 세계 그 세금 계산서 각 나라마다 이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할 때요, 그 가장 믿을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세금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업은 솔직히 사기칩니다. 비자금 장부 유지하잖아요. 정부가 비자금 장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실 경제나 왕실은 그 국가에서 가장 큰 경제 단위였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하우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저 얘기를 하는데 이코노믹스의 원래 어원은 오이코스 노모스입니다. 그때 오이코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하우스, 노모스는 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그 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하우스홀드 매니지먼트다. 결국 하우스홀드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이다. 그러면서 가정을 그거 엉터리예요. 그게 바로 아까 수신제가 할 때 다스릴 제자라는 거하고 경제학에서의 경세제속, 경세재민할 때 제자고 다른 거를 구별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원래 서양에서 하우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하우스 오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가면 하우스 오브 존 이렇게 잘 안 쓸 수 없습니다. 하우스를 쓰려 그러면 하우스 오브 윈저,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 하우스 오브 부르봉. 하우스 오브 윈저는 누군지 아세요? 예,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집안이죠. 원래 하우스 오브 하노버였죠. 거기가 독일에서 왔으니까. 그러다가 전쟁 1차 대전 하는 바람에 아 이게 하노버라는 이름을 윈저로 바꾼 거고.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는 예, 오스트리아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테레지아라는 분이 유명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던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이 또 포함됐었습니다. 1차 대전까지.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도대체 되게 그 러시아랑 잘 안 맞죠? 그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실 노브고로드 러시아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쪽은 하우스 오브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은 하우스 오브 로마노프의 이 러시아 쪽 지배를 받았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부르봉은 프랑스 루이 16세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우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때의 하우스는 왕실 자체는 국가 경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오브 이시 왕조죠. 이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경제 단위가 누가 제일 컸겠습니까? 봉이 김선달이 크지 않겠죠. 왕실이 제일 큽니다. 땅도 제일 많이 갖고. 그래서 왕실의 자비심으로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양의 경제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도 이시 왕조가 그런 것들을 물자 조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종로 아닙니까? 유구이전. 전국에서 왕실에 납품하는 품목들이 와가지고 거래되던 것이 종로예요. 거기서 조금 옆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래되는 것이 종로 쪽에 시장이 발달한 겁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방산시장, 광장시장 이렇게 남아있고 종로 유기전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우스 이코노믹스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왕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자 자체가 국가 경제랑 같았습니다. 뭐 약간 다이그레션으로 빠졌는데 그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를 우리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측정할 때는 뭔가니 어떤 품목을 몇 개 골라요. 여러분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거 할 때 주식 몇 개 고르잖아요. 미국에서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는 거를 측정할 때도 그 30개, 25개인가 30개가 되는 기업을 고르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히 반영된다고 되는 기업 주식을 골라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고 S&P 500는 대표적인 기업을 각 분야마다 500개 정도를 다 골라가지고 우리가 가치 평균이라고 밸류웨이트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 자본 주가의 총 가치의 비중을 해서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윌셔 5000는 전부 다 그냥 집어넣는 거고, 뱅가드나 이런 데서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CPI는 항상 왜냐면 한 30년 전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 벽돌폰이라고
모토로라에서 가끔가다 옛날 드라마 보시면은 찝차 안에서 이 정도 큰 핸드폰 벽돌폰이라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게 그게 무선으로 되던 시절에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CPI 물가상 그 하는데.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내에서 도메스틱이니까 나라 내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 그거를 전부 다 가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이 얼만큼 더 늘어났느냐 그 늘어난 만큼을 정도를 구한 것이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체가 늘어난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거 그 다음에가 GDP 그로스 레이트는 보시듯이 2020년 2월 달이 가장 성장률이 확 마이너스 3.2%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팩트가 많이 작용을 했고 회복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회복되는 건데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너무 확 내려갔기 때문에 저절로 반등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5.7%까지 나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투자 자산 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낼 때 그 원가에 들어가는 노동비의 비중입니다. 임금 이런 것들의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임금은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는 그 임금이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요가 확 늘어나가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경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쓰게 됩니다. 특히 임금 상승이 바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것이 70년대 그때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왜 임금 상승을 왜 요구하냐? 물가가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임금 상승을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막 지금 물건 많이 팔리고 인플레 발생하고 막 수요가 뜨거운데 사람들이 갑자기 안 나오면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올려줘 버려요.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나쁘게 상승작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돼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너무 뜨겁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유닛 레이버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21년 4분기고요. 이 부분이 아마 2018년 17년이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높아졌는지 혹시 이유. 이때는 왜 이렇게 노동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그러고 나서 쭉 더 이상 최저임금 한번 확 크게 올리고 몇 번 크게 올리고 나서 안 올리니까 이제 다시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2011년, 12년 이때는 굉장히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요거가 아마 이제 인플로이먼트
그러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어,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가 그 경제에 어느 정도 그 뜨겁냐 아니면은 경제가 슬럼프냐 이거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고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뭔가 잘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해고돼도 어딘가 가서 뭐 일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실업이 거의 없는 항상 일할 기회가 있다는 풀 임플로이먼트 상태고 우리가 포텐셜 생산 가능 GDP라는 걸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뭐 직업을 원할 경우에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해고가 된다는 거는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경제가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고의 뜨거운 맛을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이게 달라요. 이거 뭐지? 페이지 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아, 이거 좀 다시 켜주세요. 이거. 예, 예. 시간이. 예. 그러면은 그 자료를 혹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고금리 정책을 금리를 높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 제가 그 써놓은 건데 이게 85년도에 그 네덜란드의 윈버겐이라는 분이 페이퍼를 쓴 겁니다. 한국에서 특히 자료를 구해서 이제 한 건데요. 이 양반이 우리가 고금리 정책이 금융산업을 정상화하고 이런 데 좋긴 하지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한 예로서 어, 한 건데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금융산업과 실물경제 기업의 연결고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워킹 캐피탈로 영향을 미칩니다. 워킹 캐피탈은 이게 커런트 애셋하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차이죠. 커런트 애셋은 외상 매출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외상 매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1년 안에 받아야 될 돈,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회계년도 안에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해야 될 때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뭐라 했는가 하면 금리를 높이면은 예금이 증가하고 왜냐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니까 은행 산업이나 이런 데가 규모가 확대되고 그래서 금융산업의 혜택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80년대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지 않더라. 이거보다 부담되는 것이 더 많더라. 하는 거를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어요. 80년대. 그래서 이거를 까바요 이펙트라고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더라. 그래서 뭔가니 쉽게 말해서 금리를 높여주면 사람들이 사채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데 쓰지 않고 은행으로 가져올 거 아니냐. 이것이 좋게 작동한다라고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사채 시장의 대체를 어, 사채 시장에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더 많이 빌리게 되고 그러면은 근데 은행에서는 은행 신용이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릴 때가 점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가장 많이 악용한 사람이 장영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높이는 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고금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건전성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워킹 캐피탈을 보시는 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채권 가격이라는 거 관계를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교수들도 경제학 교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쪽 전공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채권이라는 거는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당시에 시장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같은 이자율을 주지 않으면 안 살 거 아닙니까? 채권을 안 사주겠죠. 그런데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옛날에 발행된 겁니다. 10년 전에 발행된 20년짜리 채권이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 채권은 뭐와 같은가 하면 만기가 10년 남은 채권과 같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발행돼 가지고 10년이 지났고 아직 10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정부나 기업에서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현재 그 10년 만기가 남은 거래되는 그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률과 맞춰줘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일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일드고 요때 C는 쿠폰 페이먼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만기돼서 돈을 받게 됐을 때 그 수익률이 캐피탈 게인이고 이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액면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고정돼 있잖아요. 그거를 살 때 내가 얼마에 사느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일두고 그러면 채권을 신규로 그 당시에 발행하는 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겠어요? 싸면 더 낮은 이자를 제공하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신규로 발행하는 이자율이 같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이자율을 그 결정하게 될 거다 하는 가늠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하고 명목 이자율 관계는 서로 의미 관계를 정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죠? 왜냐하면 이 가격하고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는 것이 이 수익률을 현재의 이자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다음에 요 위험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기대 물가, 기대 수익률은 이 채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채권의 가격이 있고 채권이 총 팔리는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같은 주어진 가격에서 채권을 얼마큼 가격이 비싸면은 채권을 당연히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기울어지는 서플라이 커브가 나오고 이 디맨드 같은 경우는 같은 채권인데 현재 가격이 높으면은 덜 살 거 아니에요. 덜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가지고 그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거는 전통적으로 소위 우리가 마샬리안 이코노믹스라고 알프레드 마샬 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경제학을 정의하면서 그 우리가 마샬리안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쉽게 말해서 기대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의 가격에서 앞으로 물가가 높아질 거다. 그러면은 채권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자, 쿠폰 이자로 받는 거다. 이거는 딱 고정돼 있고 액면가도 고정돼 있잖아요. 미래에 받을 거는. 그러면 미래에 물가가 높아지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난다. 이쪽으로 전체가 움직인다. 디맨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제 미래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채권 사면은 손해인데, 그러니까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하나하나 저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아진다.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세금을 높이거나, 두 번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폭이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명목이자율은 높아지겠죠. 서로 의미 관계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걸 살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래에는 이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래요? 정부가 재정 적자 채권을 발행해서 쓰는 돈은 정부가 대통령 월급 많이 주기 위해서 합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면 그건 강도죠.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하면서 그 하는 거는 반드시 질의응답 시간. 예, 알았습니다. 그 뭐에 쓰냐면 국립민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가버먼트 스pen딩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GDP 올라가요. 성장률 올라가고, GDP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그럼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그 결과 정부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소득세가 증가되겠죠. 법인세, 기업이 잘 되면은 법인세가 증가될 수 있으니까 법인세, 그러니까 텍스 레비뉴가 늘어나겠죠.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나중에 세금을, 이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뭐 정부는 파산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은 달러로 돈을 빌리거나 이러면은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땅덩어리와 거기 사람들을 뺏어와야지만 보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왕실끼리 전쟁이고, 그 가운데 피 터지는 거는 뭐 농민들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뭐 큰 차이 없는데, 전쟁은 대신 기사들이 많이 해줬죠. 기사들. 용역이에요, 용역.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전쟁할 때 가장 용역으로 많이 팔린, 잘 쓰인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유럽에서. 스위스, 이뭐 좀 아시네. 근데 스위스도 있는데 스위스는 소수예요. 가장 대규모로 그 용역을 공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조폭이나 깡패를 생각하면 등치 커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그 대신 먹고 살기는 힘든. 유럽에서 어디가 그렇습니까? 북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이킹, 노르만. 그 동네 사람들은 맨날 배 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그 용역 하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페인 왕가 쪽에 가서. 그 프로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몸뚱아리가 서로 자기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발생한 것이 기사도 정신입니다. 서로 우리 프로들끼리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왕실에서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뚱아리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갑옷, 무기, 말 이런 걸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왕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로너블 펀드는 뭐 돈 빌려주는 펀드 개념으로 했을 때 프라이스 대신에 I를 쓴 거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요거 부분인데, 결국은 이자율이라는 거를 뭘로 우리가 볼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현금과 채권이라는 거, 아니면 은행에 저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래서 현재 균형된 이자율에서 나는 현금은 한 30%, 채권을 70%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자가 생기는 금융자산과 이자가 없는 금융자산, 현금, 채권,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이자가 없는데 요새 많이 들어온 것이 금, 비트코인, non-functional token 해가지고 NFT는 사실 이거 뭐 저거 뭐죠? 멋있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저거랑 딱지하고 똑같아요. 야구 선수 이렇게 안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우표, 여러분들 우표 아시나요? 우표 수집하는 거 똑같아요. NFT라는 거는 그거를 뭔가 멋있게 디지털 해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나중에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귀하니까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 도그이코인 만들어서 사기꾼이라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썼는데, 최근에 루나가 박살나면서 권도용이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이때 이자율은 마니 서플라이와 마니 디맨드인데, 뭐 이거 그 중요한 거는 이 제가 존경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냐, 아무리 이자가 높아도 나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병실에 가야 되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그러면 현금이 중요하지 이자 많이 주는 채권이 중요한가요? 병원 가서 채권 주고 병원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필립스 커브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건데, 정책 베버리지 커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필립스 커브는 쉽게 말해서 필립스 커브는 원래 윌리엄 필립스라는 1958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실업률하고 뭐하고의 관계였는가 하면 마니 웨이지, 임금과의 관계였어요. 이게 서로 아주 안정적으로 전 세계 뉴질랜드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이것이 서로 간에 의미 관계를 갖더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실업률을, 임금을 높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테고, 그죠? 그다음에 임금을 낮추게 되면은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하는 식의 관계가 있으면은 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재정 확대 정책, 재정 정책이라는 것의 기능을 무지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를 1968년도에 아까 얘기한 밀턴 프리드만과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 실패한다. 밀턴 프리드만은 사람들이 약간 바보다. 금방 그 저기 뭐죠? 물가 상승을 했을 때 자기가 임금 손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좋아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달으면은 이거 소용없네, 그렇게 돼서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펠프스라는 사람은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다가 딴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직장을 자기가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실업률이 10%면은 적어도 10명, 100명 중에 10명은 직장을 못 구하는데 이것이 한 3%로 줄어들게 되면 97명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두고 하더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가 높아지느냐 하면은 노동자들의 바기닝 파워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임금이 고정되다시피 한다. 그것이 펠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필립스 커브가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거를 주장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프리드만 펠프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심스, 그다음에 사전트. 심스는 요새 한국은행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야? 하이에크. 한 7명 돼요. 그러다가 이 필립스 커브가 그렇게 수직이 아니다. 그거를 누가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2000년도에 아켈로프라는 분하고, 아켈로프라는 사람의 부인은 지금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렌입니다. 이 아켈로프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뭐냐 하면 near rational,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될 경우에, 즉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3%일 때 임금을 2% 올려주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인플레가 3% 발생하고 있는데 임금을 현재에서 2% 올려줬어요. 그러면 실질 임금은 사실 1% 감소된 거죠. 그죠? 근데 해피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제로예요. 근데 명목 임금을 1% 감소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임금 삭감됐네. 기분 나쁘죠. 요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가 0%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자기 임금이 삭감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8% 10%일 때 이때는 또 굉장히 신경 써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내일 먹을 거를 가격이 오르는 걸 걱정해가지고 호딩을, 그러니까는 매점 매석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해버려요. 거꾸로 가버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질러버린 게 미국의 70년대 80년대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새는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가지고 필립스 커브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게도 여러분들 그 어빙 피셔 이펙트라고 실질 이자율, 이거는 넘어갈게요. 요 자세한 거. 실질 이자율을 얘기한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항상 이미 다 생각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지금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필립스 커브가 수평하더라 이거예요. 수직이 아니라 평탄하더라. 특히 어떤 부분에서 non-tradable good,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이 non-tradable은 무역을 하지 못하는 것. 반드시 그 나라 내에서 생산되고 그 나라에서 소비되고 하는 무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산업 분야 쪽에서 물가는 수평적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을 써서 재정 확대 정책을 쓰더라도 물가 상승이 별로 발생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트레이더블 인더스트리는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레이더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왜 달라지는가 하면은 외국이랑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가 역할을 그동안에 크게 했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하락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이게 2022년 지금 4월 달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 정부가 올릴 거야, 한국은행이 올릴 거야, 이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 이 베버리지 커브 요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요 파란 거는 단기 그 물가 예측입니다. 요거는 지금 2,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뒤편에 있습니다. 1980년 2월 달에는 물가가 1년 후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이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10년,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높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22년 4월 달에는 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하느냐? 한국은행에서는 서베이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덜 될 것 같아요? 물어봐가지고 해서 최근에 3.3%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직접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물건을 살거나 할 때 얼마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얼마 살래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든지, 가장 확실한 거는 채권인데 인플레 물가로 보호받는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미국에서 그걸 TIPS라고,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y라고 합니다. TIPS라고 하는데 이것이 3년물, 5년물, 10년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뭔가니, 그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없는 채권이 10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이 발행되고,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 되는 채권이 발행돼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가격 차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물가 상승을 해도 같이 쿠폰 이자율을 연동해서 높여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위험이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보호가 없는 거는 물가 상승이 생기면은 위험이 커지니까 그 두 개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스프레드 차이를 이용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 미국 페드 연준에서 기대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그 발행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신문에 3.3%로 나왔다.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서베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파악해요? 그냥 주변에서 기자들이 얘기하는 뉴스 보고 대충 그런 나오는 얘기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무슨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버리지 커브를 말씀을 드리면은, 베버리지 커브가 요거인데요. 쉽게 말해서 실업률하고 베이컨시 레이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니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은 일자리를 찾지 않겠어요? 일자리를 찾게 될 때는 당연히 비용이 서치 코스트가 듭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해고됐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를 퀴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컨시 레이트라는 것은 빈 결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원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소스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 자기가 그만뒀을 때 아니면 해고됐을 때겠죠. 해고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일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디맨드 수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둔 사람들의 비율.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결혼율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는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죠. 누군가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원하는 수요 측면이고, unemployment rate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실업수당 신청하거나 고용보험에서 그 실업수당 이런 거 그 보험 신청하는 거 가지고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하는 측에서 내가 그만두게 됐어. 요 두 가지 부분이 서로 맞아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은 높은데 베이컨시 레이트는 낮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그 둘 사이에 이제 서로 의미 관계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것이 1951년부터 59년 요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71년, 75년, 그 다음에 여기가 75년, 87년, 2000년대 서로 의미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쭉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점에서부터 이게 이쪽으로 현재 상태가 베이컨시 레이시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하고의 관계가, 이거는 뭔가니 실업률은 높은데 베이컨시 레이트, 즉 기업에서 사람을 결혼이 생겨가지고 뽑고 싶은 게 작아요. 이거 슬럼프죠, 경제가.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실업률은 높은 상태, 이거는 경제가 슬럼프 상태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은 낮은데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가 높은 경우, 이때는 경제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요. 한국도 서플라이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살짝 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를 판단하는 데 쓰이느냐? 요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경제가 현재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은 슬럼프로 빠지고 있다, 아니면 너무 뜨겁다. 뜨겁다는 건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데 쓰고요. 요거를 그 곱하기 U와 V,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과 vacancy rate를 곱하기를 해주는 값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vacancy rate이 일자리가 더 많이, 결혼율이 많아, 실업률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죠.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직장을.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1950년 한국 전쟁 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군수물자로 들어가고 미군들 많이 파견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요 오렌지색이 역전되는 경우, 그 다음에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핑크빛 라인이 가장 경제가 적절하게 흘러가는 때인데, 요 두 개 차이가 크면 클수록 unemployment rate이 아주 높고 vacancy rate이 낮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가 아주 슬럼프로 망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게 한국은행이고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이자율을 높일지 말지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가 조금 이렇게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2020년부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베이컨시 레이트이 높은 상태고요.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는 확 언이플로이먼트 레이트이 높아지고 베이컨시는 굉장히 낮은 상태였죠.
이거는 한국에서 아직 이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이걸 발견을 했어요. 스태티스티아라는 곳에서 한국의 베이컨시 레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반기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의 자료, 요 자료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이컨시 결혼율이에요. 결혼율이 한국 같은 경우 딱 항상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더 높다가 결혼율이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보다 비슷해지거나 높아지는 요 순간이 딱 2021년 후반기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달 비용 값이 올라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가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 요게 그러니까 살짝 뜨거워지는 순간일 수 있다. 21년 후반기. 그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고찰인데요. 식량과 비료, 이거는 자료로 참조하시면서 지금 어저께 인도에서인가요? 밀 수출을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병목 현상으로 뭔가 물건이 안 오는 거가 이 화물선 안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요.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저는 이거예요. 중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데서 금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요소수 사태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뭐 중국이 한국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식량 생산에 비료가 혹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비료값 폭등이나 이런 거 문제가 생길까봐 뭔가 비료 수출하는 거를 금지시키니까 비료의 원료 중에 하나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하게 돼가지고 그 요소의 오줌이잖아요. 그냥 요소라는 것이. 거기다 깨끗한 물 타가지고 하면 요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를 딱 금지시키니까는 아주 그냥 경제가 순간적으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이게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지금 사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미국의 PII라는 곳에서 이거 지난 3월달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프린트하느라 제가 고생 무지하게 했는데 왜냐면 안 나와요. 이게 그래프가 안 떠요. 걔네들이 이걸 그래서 식량과 비료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돼지고기. 중국에서 돼지고기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딱 그냥 수출 금지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수준이나 미국과의 갈등에서 페이즈 1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중국이나 미국이랑 서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하고 바이든이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서로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딴짓거리만 하고 있고 바이든은 IPEF인지 뭔지 뭐 나토 아시아 버전 나토인지 하여튼 이거 이상한 거 사실 그 바이든이 일본 가서 회담한 게 온 사람이 나렌드라 모디하고 안소니 알바니 호주 총리하고 기시다 그 다음에 바이든 4명이 뭐예요? 쿼드예요. 쿼드 군사동맹. 지네들이 회견하는데 온라인으로 딱 참여한 사람 나머지 그 7개 국가. 그 IPF는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제가 오늘 아침에 아리랑 TV에 제가 그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의 시라이 교수하고 대담하면서 그 제가 영어로 이제 샬라샬라 얘기했는데 그 IPF 문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경제 동맹체에 무슨 이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안에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고 서플라이 체인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래 그러면 미국에다 팔아먹을 수 있거나 뭐 이거 프리마켓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완전히 RCEP 중국의 그 경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하고 서로 그냥 카운터 밸런스인데 참여하는 나라 비슷하게 똑같아요. 여기는 중국 빼고 여기 RCEP는 미국 빼고 그래서 이게 한 11월 달 가봐야지만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야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근데 혹시 질의응답
10시까지 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 1시까지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 하셔가지고. 혹시 질문? 예. 오늘 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점심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시간의 압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짧게 질문 한 2-3개 정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시면은 제가 가서 마이크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전반적인 지금 CPI랑 PPI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까지 최근 지수를 같이 교수님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CPI 자료를 보면 3월 연 환산한 게 근원물가가 아닌 그냥 총 CPI는 연환산 시 11% 정도 되고요. 근원물가는 이제 4월 기준으로 5.21% 되는데 그러면 근원물가가 아니라 4월까지의 총 CPI를 보면 사실상 지금 한국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미국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미국이 4월 물가 아까 3월 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4월 물가를 포함시켜서 만약에 그거를 연이율로 바뀐 거로 계산해 보면은 뭔가 따로 나오겠지만은 그거 자체 정보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은행에서 한국 국내 1, 2, 3, 4월을 해가지고 3승을 하시면은 11%까지는 안 낼 텐데 제가 그 계산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1, 2, 3월이면은 분기라서 이제 4승을 하는 건데 1, 2, 3, 4월이 되면은 그 추세가 지금 현재 그냥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높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